이게 실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에포크 타임스의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1,400만 개. 네, 부동산 침체 하나 때문에 1,400만 개의 건설 일자리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단순히 거시경제 지표가 꺾인 수준이 아니라 현실에서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 거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 경제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이 구조적 변화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중국 경제 과연 언제쯤 미국을 완전히 제칠까? 다들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경제를 이야기할 때 방안의 코끼리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던 질문이잖아요. 누구나 당연히 일어날 정해진 미래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이미 2021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라면요? 로디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이 이미 절대적인 한계치, 즉 피크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첫 번째 챕터, 피크 차이나 현상. 2021년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글로벌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2000년에 겨우 3.6%였던 게 2021년에는 무려 18.3%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2023년을 보면 16.9%로 꺾여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니에요. 경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거든요. 두 번째 챕터, 고장난 성장 엔진, 그리고 부채 붐의 종말입니다. 대체 원인이 뭘까요? 한마디로 부동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GDP의 무려 23%에서 27%를 부동산이 멱살 쥐고 끌고 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중국이 무려 2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빚을 새로 찍어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부채로 거대한 모래성을 쌓아 올린 거죠. 이제 그 수십 년 된 신용과 투자 주도의 성장 모델이 완전히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행 대출이 뚝 끊기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투자가 완전히 무너지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공사도 멈춰버리죠. 과거에는 눈부신 성장을 만들어냈던 그 금융 시스템이 이제는 정반대로 성장의 발목을 꽉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실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에포크 타임스의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1,400만 개. 네, 부동산 침체 하나 때문에 1,400만 개의 건설 일자리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단순히 거시경제 지표가 꺾인 수준이 아니라 현실에서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 거죠. 에리티스 퍼블리싱의 연구에 따르면 이 타격을 온몸으로 받는 건 3억 명이 넘는 중국의 농민공들입니다. 극심한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죠. 부동산 붐의 분겨가 전체 일자리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결국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끔찍한 전파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현실과 과장된 수치, 그 데이터 간극 파헤치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화면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23년 중국의 공식 GDP 성장률은 5.2%였습니다. 꽤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로디움 그룹의 추정치는 겨우 1.5%에서 2%에 불과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달러 이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틈에 주목하자는 거죠.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이 지표들의 기반에 움직이는데 이 정도 간극이면 글로벌 경제 전망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2023년의 실제 경제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신규 주택 착공은 20% 이상 곤두박질 쳤고 생산자 물가도 3% 하락했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가계 예금으로 무려 16조 6천억 위안이나 쌓아줬어요. 지갑을 꽉 닫고 핏부터 갚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네 번째 챕터, 공동 부유로의 전환. 경제보다 정치가 우선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중국 당국은 이 깊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흔히 듣는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연구를 통해 해독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소득 불평등을 줄이자는 참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이건 민간 기업의 힘을 빼고 국가의 통제력을 다시 꽉 쥐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정치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즉, 국가가 자본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죠. 경제를 살리려면 오히려 시장을 풀어줘야 할 텐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 게임, 빅테크 같은 핵심 기업들을 아주 맹렬하게 타겟팅해서 규제하고 있죠. 사실상 강제적인 기업 기부까지 유도하고요. 이러면 누가 혁신을 하고 투자를 하겠어요. 기업가들의 의지가 완전히 꺾이는 거죠. 결국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강력한 정치적 통제력을 지키겠다는 선택인 셈입니다.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일본의 함정 피하기. 과연 중국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당국에게 남은 카드가 많지 않아요. 첫 번째 대안은 전기차, 태양광 같은 이른바 신3대 첨단 제조업에 올인하는 건데 이게 부동산이 남긴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엔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게다가 과잉 생산 문제로 전 세계랑 무역 마찰만 빚고 있죠. 두 번째는 국내 소비를 팍팍 늘리는 건데 이러려면 국가가 가진 막대한 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쥐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보셨듯 당국은 그런 권력과 부의 분산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과거 아시아 경제 강국들의 사례를 겹쳐보면 상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과연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끝없는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답습할까요? 아니면 고부가 가치 수출로 버텨낸 한국처럼 기술력에 집중하되 예전 같은 초고속 성장은 필연적으로 포기하는 길을 택할까요? 자,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금융 시스템마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중국이 이 무서운 일본의 함정을 피할 유일한 경제적 해결책은 국가의 부를 가계로 대규모 이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흐름을 보면 당국은 정치적 통제력 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소득 재분배를 실행할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죠. 이 꽉 막힌 상황에 대해 로디움 그룹이 아주 뼈 때리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국이 정치적인 내러티브에 집착하는 것보다 경제 둔화 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때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면 오히려 글로벌 무역 갈등도 줄고 훨씬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중국 당국은 과연 이 느려진 현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타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목표를 끝까지 쫓다가 결국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될까요? 이 거대한 정치적 자존심과 경제적 현실의 줄다리기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물가, 그리고 당장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까지 직결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죠. 앞으로 이 거대한 경제체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우리 모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